인사드리겠습니다. 고흥고등학교 김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간이면 댁에서 이렇게 TV, 식사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할 텐데 이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이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때는 거의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이 2028 대입이라든가 고교 학점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끝나고 헬스를 좀 이제 중독에 가까이 해가지고 지금 몸이 종합병원이 됐어요. 어깨 나오면 발목이 안 좋고 계속 이렇더라고 이제. 근데 거기에 헬스장에 가보면은 뭐가 써 있냐면은 당신의 몸은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만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뭐 좀 힘들으면 내 몸은 다 돼 있는데 내가 좀 마음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마음만 좀 변화를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고교 학점제, 2028 대입제도에 대한 형태가 지금 이제 일부 발표가 되어 있고 원래는 이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일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부분.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선택과 관련된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5등급 체제로 가면은 이게 특목고가 좋은지,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괜찮은지, 아니면 뭐 전국형 자사고 우리가 전사고라고 그러죠. 10개의 전국형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런 전국형 자사고가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 지방에 있는 광역형 자사고 또 세종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누구한테 딱 유리한 형태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준비 상태 이런 걸 보고 고등학교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법에 대한 것들.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안 오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석차가 오르지 않더라도 똑같이 달리니까 그 앞에 있는 아이를 사실 뛰어넘기가 쉽지 않지만 같이 달리니까 그래도 원점수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원점수는 지금 오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학습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생활이 어떤가 실질적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생활이 어떤 형태인가 또 어떤 부분을 중심을 두고 중학교에서 좀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까. 지금 아마 3학년은 이제 진로 집중학기 2학기 들어가서 아마 좀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하고 대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이제 학부모님으로서 학생을 코칭하기 위해서 그냥 뭐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어느 정도 뭔가 지도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하고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은 엄마 필요 없다고 아이들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입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중학교의 이제 교과에 대한 학습 전략. 저것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고흥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출제하러 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해마다.
수능 출제.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출제하고 오시면은 아이들한테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게 주요 교과 중학교 학습 전략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있고, 다음에 이제 중학교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3학년일 경우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중학교 남은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이런 순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8학년도 이제 변화하는 대입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이제 서울대 포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8월 말까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과목 선택에 대한 형태가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고교 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가 많이 있고, 일부 대학은 아직 뭐 발표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지금 거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워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내신 등급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유불리가 많아요. 이게 좀 어려움이 사실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8 대입에서는 이제 이거 포인터 이게 그거 돼요? 어떤 거? 포인트 어떤 거? 안 되는데. 내신 성적은 이제 5등급 하는 거 알고 있죠? 5등급. 그래서 이제 10%까지가 1등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거 다 1등급 아니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자퇴생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1학기 성적 나오면 자퇴하는 경우, 아니면 1회고사 보통 4월 말 정도에 보는데 이때 자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러한 내신 성적을 등급 이렇게 환산하는 부분에 대한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신 과목에 대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요게 보면은 이 내신 과목은 공통 과목 하면 주로 저게 1학년에 배우는 거예요. 1학년에 배우는 것이 공통 과목이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에 나오는 형태들이 공통 과목에서는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정도만 있고, 2학년에 가는 일반 선택 과목에 이제 있어요.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거, 심화된 과목.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깊이 있는 형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일반 선택까지만 우리가 등급을 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2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을 내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어렵고 또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듣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듣든지 뭐 화학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데, 이게 과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은 뭐 전교생이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과, 이과 일단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이과 아이들 중에서 그 과목을 듣는 아이가 뭐 20명밖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런데 전교에 5등짜리까지 다 왔어. 그러면 1등급은 2명밖에 안 되잖아. 10%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금 이 내가 등급을 맞는 쪽의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내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서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할지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이런 과목들이 대부분 이제 2학년, 3학년 1학기에 많이 1, 2학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3학년 아이들은 뭐 고운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반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한 학기에 등급을 내는 9등급이니까 등급을 내는 과목이 한 3과목? 많을 경우 4과목. 그래서 3학년 때 뭐 이게 막 변화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 1.2 이런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왜? 과목이 몇 개 없어요. 한 3개? 이 문과 쪽이 조금 많은데 한 4과목 정도 되고 이과는 한 3과목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2 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는 한 제가 보니까 4과목 정도 늘어나요. 등급을 내는 과목이 기존의 3과목 플러스 4과목, 그러니까 7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과목 중에 한 4과목은 뭐가 되느냐면은 수능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능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수능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이것은 미리 시작해야 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준비를 하면은 그 3학년이 됐을 때 너무 바쁘고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을 모르고 그때 딱 닥치면은 이게 등급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수능 과목도 아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특목고는 어떨 거냐? 특목고도 지금 약간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도 예전에는 저게 다 상대평가 있어요. 80점 이상 맞으면 A 이런 형태였거든요. 60점 이상 B, 60점 미만 C 이런 형태니까 아이들이 뭐 2명 오던 3명 오던 2명까지는 안 되는 뭐 10명 오던 6명이 오던 시험 문제를 조금 쉽게 내가지고 다 8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A가 되면은 그 A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대학에서 이것을 점수로 환산할 때 약간 불이익을 줬어요. 너네 학교는 다 A를 줘? 그럼 이거 성적 부풀리기 아니야?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풀었어요. 그냥 A면은 뭐 1등급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A면 10점 이런 식으로. B면 2등급. C는 너는 좀 부족하지 4등급.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나 이런 경우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원대로 10% 1등급. 다음에 24% 예를 들면 2등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과목을 과연 특목고라고 다 그렇게 개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이 요게 이제 보는 것처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된 거거든요. 이게 34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예전에 34년 전에는 문이과 구별 없이 통합형 수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2028 대입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통합형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사회하고 과학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3학년 안 배우고 수능을 보는 형태인데 이번에 예시문항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통합사회나 통합수능, 과학에 대해서 예시문항이 나와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연관 과목이 있잖아요. 뭐 사회면은 거기에 가면 뭐 우리가 생활과 윤리 뭐 이런 거, 사회문화, 정치와 법 이런 과목들하고 학습을 하면 좀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있더라고요. 과학으로 따지면 물화생지를 좀 배우면 통합과학을 하는데 좀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약간 고등학교에서 좀 편법 운영도 될 확률도 많이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2028 학년도 대입 변화에 따른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는 그러면은 대학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수한 아이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나온 아이인지를 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영재학교인지, 아니면 과고인지, 외고인지, 국제고인지, 아니면 뭐 전국형 자사고인지, 뭐 북일고, 뭐 김천고, 포항제철고, 이런 데 있잖아요. 현대, 청운고, 뭐 이런 데. 왜 그 아이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들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대학에서는. 왜?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표준 편차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찾아내고, 되게 표준 편차가 특목고 정도나 잘하는 고등학교면 한 10 안쪽으로 되게 들어와요. 이 표준 편차를 기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2학년, 3학년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 편차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기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못 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교육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목이 어떤가. 그래서 과목이 어떤가를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외고나 이런 데는 구분이 많이 될 거예요. 외고는 막 뭐 프랑스어 뭐 많은 걸 막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좀 알 수 있는 형태. 또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입학사정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면 그렇게 괜찮은 우리나라의 뭐 외고가 제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외고의 인원수를 대충 보면은 아, 이게 좀 어디일 것이다. 대략은 알 수는 있는 형태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사고나 일반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사고도 뭐 일반고하고 비슷하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학교인지,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뭐 한일고나 공주 사대부고 같은 학교인지, 아니면 뭐 저 시골에 있는 섬지역에 있는 학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왜 교육과정은 거의 비슷하고. 근데 시골하고 이런 도심지하고는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게 과목 수를 세보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시골에 뭐 한 75개 과목이 있으면 도시로 가면 뭐 100개가 훨씬 넘어가고, 과목 개설한 게.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알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일반고, 특목고 유불리에 대한 의견은 이제 제가 뒤쪽에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앞쪽으로 가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2028 대입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시 합격생의 지역 편중이 좀 심하다. 그리고 정시 합격생들은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고대가 1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돼요, 매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정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적을 세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올해는 요 정도 레벨의 서울대를 갔는데, 아, 나는 요 정도 뭐 전기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데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하면은, 아,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연대 다니다가, 아, 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럼 다시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올 수 있으면은 과감하게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된 중도 포기자들이 한 2,000명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손해인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그 우리 학교를 빛내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다 그만두고 수능 봐가지고 계속 학교 급을 받고 가니까. 그래서 아, 이 정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줄일까 하는 것이 대학에서는 사실은 이 과제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40%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뽑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형태인데 이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교 정상화 사업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교들이 이제 아마 2028 대입에는 30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지역 균형 고등학교에서 거의 뭐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이제 직윤으로 수시 원서를 놓는데 이것은 이제 3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거고 뭐 수시에 최저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수능에 대한 변별력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 수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적분 2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미적분을 보지 않으니까 이거 뭐 수능이 상위권에 최상위권에 변별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좀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아마 이제 정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냐면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을 지금 높여요. 실질적인 반영 비율. 그러니까 예전에 20%의 학생부를 반영을 했으면은 40%로 올리는 거예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을. 그리고 수능의 점수를 100분위로 바꿔버려요. 표준 점수로 하지 않고. 그럼 100분위로 바꾸면 동점자가 엄청 많아져요. 동점자가. 그래서 서울대는 그렇게 100분위로 바꾸어서 정시를 뽑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수능은 조금 약화되고 학생부의 그런 영향력이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정시도 학생부가 중요하다. 지금도 좀 평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중2, 중3 학부모님들이 대학에 지나갈 때는 학부모의 중요성이 이제 엄청 커지는 이러한 형태로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시는 뭐 당연하겠죠. 이 내신이 중요하고 그렇죠. 뭐 1등급 2, 3, 4 이건 뒤쪽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가 어떠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좀 문제는 있어요. 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지금 계속 이제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1학년 때부터 좀 만들어 가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전에 아이들은 진로를 정하고 있지 않다가 그렇잖아요. 진로 뭐 너 뭐 할래 하면 잘 생각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에서도 뭐 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뭐 과목선택 한다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다른 아이들은 다 미리 정해서 1학년 때부터 과목과 연계한 로드맵을 쭉 3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 놓은 경우하고 1학년 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2학년 때부터 정해진 경우하고는 전문가가 생기부를 딱 놓고 봤을 때 차이 많을 거다. 그래서 1학년 때 되도록이면 진로를 할 수 있는 한 좀 빠르게 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대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 타 대학도 지금 영향을 많이 지금 받을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대학별 전형 계획은 제가 뒤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2028에서 이제 대학마다 조금 이야기됐던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현재 1학년 아이들 1학년이 1학기를 지나고 나서 내신이 진짜 동점자가 많을까? 1등급이 그렇게 10%로 많을까? 이런 형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진로교육원의 진학지원부에서 분석을 하고 또 이게 지난번에 그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주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에서 분석한 형태. 그래서 이게 분석되기 전에는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아마 내신 성적이 모두 1등급인 사람들이 아마 한 7,000명 될 거다. 충분히.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변별력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수 과목을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또 여기에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보다도 보통 6에서 8과목을 더 배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근데 뭐 지금 특목고나 이런 데는 더 늘어나더라고, 이게. 그 아이들이 부담이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6과목에서 8과목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지금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 그때 50과목을 배운다고 3학년 1학기까지 예상을 했을 때 의대는 올 1등급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막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전문가들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인서울 하기 위해서 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시험 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 시험을 1회고사 때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에 못 봤어. 그러면 아, 나 정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막 자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시하는 아이들이 현재 1학년 아이들하고 정시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제도가 많이 바뀌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정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올 보내고 내년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인데 그리고 약대를 가려면은 50과목 중에 49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2등급. 이 정도가 1.02. 이 정도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의대 이런 데는 2과목, 48과목 1등급, 2과목 2등급. 이 사람 죽이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전체의 10%를 1등급으로 주다 보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 빗나간 형태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성적 표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당연히 등급도 중요하지만은 등급도 예를 들면 100점에 1등급이 있을 수 있고 10%니까 90점에 1등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100명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를 1등급으로 보니까 진짜 100명 중에 1등은 100점일 수 있고 10등은 90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둘 사이에 충분히 차이가 있으니까 원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 이거 틀림없이 나중에 원점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 똑같은 1등급이지만은 거기에 원점수를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얘가 1등인지 아, 얘가 10등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를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했었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수능이 좀 쉬워질 때 지금 뭐 사실 뭐 출제하기 나름인데 이제 전문가들은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학교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번에 서울대, 연대, 고대, 경희대 뭐 이렇게 그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과목 선택에 대한 걸 보니까 수학의 중요성이 확 올라갔어요. 절대 수학 포기하면 안 돼요. 수학을 선택을 했느냐, 어려운 걸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가점에 있고 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수학의 영향력은 올라갔고 과학의 영향력은 약간 떨어졌어요.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디테일하게 분석이 되어 뭐 들어야 돼 이런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상당히 좀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다음에 이제 과학 쪽으로 가면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생명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힙닥에서 선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공계나 뭐 이런 대학에서 아 이런 과목은 너네 꼭 들었으면 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물리와 화학이에요.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 아이들이 중학교 때 좀 챙겨야 될 것이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과목은 나중에도 충분히 그 아이의 과목 선택이나 대입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울, 경기, 부산 지금 세종진로교육원에서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다 자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고응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5.2개 이 자료가 딱 맞아요. 와, 이 통계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통계라는 게. 여기 보면은 1등급밖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요. 1등급이 서울의 경우에는 1.5%, 학생의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명이면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올 1등급이. 올 1등급. 아마 그렇죠. 보통 국영수, 사과, 한국사, 뭐 기술과정, 제2외국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는데 보통 한 7개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전부 다 1학기에 1등급을 받은 아이가 서울 같은 데는 잘하는 아이들이 서로 과목을 나눠 먹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1.5로. 그리고 부산은 2.07.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명이다 하면 한 4명 정도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고응고도 보니까 전교생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 1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치가 지금 맞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 이걸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기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재학생이 아마 한 35만 명 정도 될 거예요. 35만 명. 35만 명. 그 상태에 2%면은 700명이에요. 700명. 그래서 아까 7,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건 1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7,000명 정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3학년 1학기로 가면은 10분의 1로 줄을 거다. 왜? 과목 선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수가 막 나누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1등급 맞기가 어려워져서 10분의 1로 줄으니까 700명이 되는 거예요. 700명이면 엄청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의대만 따지면 요즘 뭐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다고 하니까 의대가 지금 거의 정원이 3,058명 정도 돼요. 증대기 전에. 지난번에 증대 가지고 5,000명 가까이 됐는데 증대기 전에가 3,058명이니까 뭐 700명밖에 1등급이 안 되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고 이러면 안 된다. 끝까지 해봐야 된다. 지금 알 수가 없고.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좀 과목 수가 좀 증가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게 저 빨간 걸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저게 뭐냐면은 그 1.0, 올 1등급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한 과목이 2등급이 되거나 두 과목이 2등급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동점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등급에서는 이렇게 높잖아요. 거기에다 아이들을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쭉 분포가 넓게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5등급 안에다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 구간별로 동점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동점자가 많아졌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변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1.0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의 등급 아이들이 준비할 게 훨씬 많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예전에는 뭐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 학교를 빛내고 하니까 이 아이들한테 조금 뭐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좀 참여하게 해주고 뭐 등등 약간의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지금 된 거예요. 변별력이. 그 내신만으로도.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가면은 1.2, 뭐 1.3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막 동점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에서 변별을 해내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서울대, 연고대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얘네들은 이미 변별이 많이 되고 그 밑에 대학들 뭐 한 10위권 이쪽 저쪽으로 된 대학들이 아이들을
자기네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가 선별하는데 훨씬 더 촘촘한 평가 잣대가 있어야 된다. 너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시험 보고 오시면은 아이들 오면은 한번 그걸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어느 구간대에 있는지. 그래서 그 구간대가 동점자가 많은 구간이면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상담을 하던 선생님들하고 또 아이한테 준비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동점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좀 이제 달라진 형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 전문가 의견으로 보면은 뭐 저런 형태 분석 전에 있었던 형태가 아니고, 근데 고교 자퇴는 사실은 많아요. 지금 아마 세종도 많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잘못된 형태가 이 아이들이 자퇴를 하면은 사실은 정시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네 틀림없이 정시가 아니라 성적 세탁이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자퇴하고 다시 입학을 하는 거다.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와 있는 그 합격 가능성에 대한 5등급제에서 요것은 한번 뒤쪽에 요게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분석한 자료들이에요. 이게 5등급자 내신과 9등급자 내신의 비교. 근데 이게 포인트가 왜 안 되지? 있죠? 요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9등급제 내신으로 봤을 때는 한 9등급제 내신으로 보면은 보통 서울에 있는 건대, 홍대, 동국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도 15개 대학의 마지막 요 정도 형태가, 그러니까 보통 인서울 하는 보통 우리가 그냥 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형태면 보통 한 1.8, 2.0 이 정도 나와요. 보통. 물론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그래서 뭐 넓게 보면은 한 2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한 0.2, 바깥쪽으로 0.2. 그러니까 한 1.8에서 2.2 요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가 9등급에서의 내신이거든요. 그럼 저 위에 있잖아요. 1.81이, 2.18이. 그 정도면은 지금 이것을 9등급제 내신으로 붙으면은 1.16, 1.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1.16, 1.33이면은 이게. 1.16, 1.33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단위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0개 과목으로 따졌을 때 아마 한 1.1이면은 9개가 1등급, 하나가 2등급. 이런 형태 되는 형태거든요. 10개 과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한 형태는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아직 확실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렇게 1.2등급 구간 여기 요 구간부터는 이게 이제 동점자가 많아져서 이제 변별력이 사실 없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다음에 이제 15개 대학에서 이제 전형을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지금 반영이 확대됐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좀 포인트가 좀 안 돼가지고 여기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이 좀 확대된 형태 하나.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시절을 특목고 준비하듯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특목고. 그러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실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나는 특목고를 안 가니까, 아,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고,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하잖아요. 이제 1학년 자유학기 뭐 있고 이러면 2학년 때부터는 아, 내가 이 아이를 일반고 보내더라도 특목고를 준비하는 형태로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이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쉬운 거예요, 이게. 좀 아이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안 가더라도 아, 특목고를 준비하는 것처럼 뭐 교과 세트 그냥 네가 알아서 뭐 그냥 하던 말던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한번 전략적으로 주제 정해보고 너 한번 이거 좀 가볍게라도 한번 뭐 연구 한번 해보자. 부모님이 좀 도와줄 테니까. 이러면서 한번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특목고 우리가 영재학교, 과고, 외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생기부를 평가를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전공 적합성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과목 선택을 본다는 거예요. 과목 선택. 아이들이 너 내신 따기 쉬운 과목만 했는지 아, 너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과목을 했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아, 너 도전 정신이 있네. 너 지금 20명밖에 안 되고 요게 잘하는 아이들만 있을 텐데 너 거기에서 그 과목을 선택했어? 이런 부분을 그 아이한테 불이익만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전공이 공대야. 아,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미적분투 기하도 해야 되고 아, 너 물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아,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나 지구과학하고 뭐 확률과 통계나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쉬운 과목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인데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리 아이하고 부모님이 상담을 해서 아,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학은 어떨 것 같아요?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갈까요? 잘하는 아이가 갈까요? 잘하는 아이가 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아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그냥 본인이 취미로 하든지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막 내신이 중요하고 이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어려운 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해야만 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을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좋아하고 있는 것은 나중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잘하고 있는 걸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전공적 합성이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교과 이수 내역을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들었는지를 보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을 늘린다. 아까 서울대 실질적으로 20%였던 걸 40%로 늘리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는 지금 형태가 수시에서도 필요하고 정시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생활기록부는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은 필요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좀 필요하고 정시는 별로 뭐 수능 잘 보면 거의 학생부 서류는 거의 영향력 없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실히 챙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성적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성적인 글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 그걸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특목고를 준비하듯이 연습을 하면 된다.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반영 확대 요거 쭉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형태예요. 아, 이렇게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한두 개만 설명할 다 공통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공통적인 형태가
첫 번째,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을 확대하겠다. 하나.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니까 너 점수 따기 쉬운 것만 듣지 말고 너의 진로에 맞춰서 좀 어려운 과목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들어라. 그런 형태예요. 보면은 내용이 거의 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보면은 정시 30% 축소 예상, 다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글로 쓰여져 있는 게 정성평가거든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뭐 1등급, 2등급 이런 것은 정량이고 정성평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전공연계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죠.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이게 정시인데 여기도 학생부를 보겠다. 다음에 연대 고대도 비슷하잖아요. 전공적합성 평가가 이게 이제 과목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이수연화 거의 같은 형태. 이게 거의 똑같아요. 이런 형태 지금 한양대 다른 데 다 봐도 그런 형태 이게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거 뭐 복잡하게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다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내신 성적 좀 챙겨야 되고 등급 어쩔 수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가 수시 정시 다 쓰이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챙겨야 될까? 이제 그 챙기는 방법은 제가 한번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 나머지 이제 고등학교 선택 기준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일반계 고등학교 저기 있죠. 1660년. 전사고가 한 10개인가. 그 다음에 전국형 사립고예요. 그리고 유명한 데 많잖아요. 여기 뭐. 그 다음에 이제 외고가 한 30, 과고가 20개, 국제고가 한 지금 8개 전국에 영재학교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신이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를 보고 저걸 선택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아이의 성향을 봐야 돼요. 내 아이가 머리는 엄청 좋아. 예, 엄청 좋아.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머리가 엄청 좋아. 그런데 주변의 아이들이 좀 안 좋아. 막 너무 놀기 좋아하고 막 이래. 근데 얘가 공부만 하면 성적이 확 올라. 그런 아이면은, 얘 한번 좀 성적이 되면, 얘는 조금 그룹이 좋은 데로 보내도, 되겠다. 왜? 주변에, 머리는 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주변이 좀 괜찮으면 얘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좀 내성적이야. 그리고 멘탈이 쉽게 무너져. 그래서 중학교 때 막 1, 2등 하고 막 이렇게 혼자 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막 과고나 영재고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전사고, 전국형 사립고, 뭐 북일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막 이런 데 갔더니 너무나 다 잘하는 거야. 전부 다 전국에서 막 1등짜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때 시험 보니까 거의 꼴찌하네. 5등급 했는 거의 5등급.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진짜 헤어나기 어렵거든요. 이 멘탈이. 그래서 그 자녀의 성향을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떠한 성향의 아이인지를 보고 잘하더라도 특히 저렇게 잘하는 집단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너 지금 잘하고 있지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그런 아이 막 깝쪽깝쪽 하는데 막 머리는 좋아가지고 막 좀 하면 막 성적도 오르고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노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 하나. 아이 성향. 다음에 이제 진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진로. 요 이제 의대가 요즘 막 붐이 일고 의치한약수 우리가 얘기하는 메디컬 쪽이 붐이 일으니까 이쪽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탑을 하는 게 다른데 전사고나 광역형 자사고나 자공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막 우수한 예를 들면 공주 사대부고 한일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왜? 내신이 위쪽으로 딱 가면은 지역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여기 충청권에. 요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의대 할당제가 있으니까 뭐 서울에 의대를 가나 물론 아이들은 아닐 수 있지만 지방의 의대를 가나 뭐 엄청나게 그 의사 면허증을 보이게 막 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있으면 돈 벌고 또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잘 진료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 걸어놓고 이런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중에는 크게 이 아이들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나중에 되면 서울서 내려와야 돼, 이제. 다 이사해서 강남, 서초 이런 데 살던 분들 내려서 세종이나 뭐 충남이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보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뭐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라든가 이런 특수목적 대학을 가거나 이러려면은 뭐 과고라든가 영재고 이런 데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많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진로를 좀 보면서 준비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다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다 엉망이 아니고 특수목적고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사실 따기 쉽잖아요.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특히 여기 여학생, 남학생 학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세종고에서 교감을 4년 했어요. 세종고등학교. 여기 있지, 세종고. 거기에 남학생들이 오려고 하는, 잘하는 아이들이 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희 물 좀 마실게요. 이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10명 중에 8명, 1등부터 8등은 여자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꼼꼼히 막 형광펜으로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 뭐가 중요한지 딱 아는데 남학생들은 이게 뭐 자기가 자기 글을 써놓고 못 읽어요. 이게 저도 못 읽겠더라. 이게 얘가 이걸 뭐라고 썼는지 뭐 반성문을 써왔는데 야, 너 읽어봐. 자기도 못 읽어. 자기가 써놓고. 근데 선생님이 수행평가 채점을 하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여학생들은 막,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학생하고 같이 경쟁하는 건 좀 안 됐지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고는 잘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로 경쟁하면 얘네 뒤처질 수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끼리만 있으니까 수행평가 해도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뭐 이게 잘 쓰던 다 같이 못 쓰니까. 여학생이 있으면 표시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확실히 성적을 따기는 쉬운 건 맞아,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근데 그건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생기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에 있는 교과 중점 과정이 있는데 그 교과 중점 과정을 조금 볼 필요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부분은 세종시에서도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많이 사실은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아요.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딱 하면 또 홍보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과고, 외고, 국제고예요. 이런 데는 내신 따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보통 대학에서 뽑을 때도 사실 이제 좀 다르긴 한데 따기는 어렵고 그 대신 심화 과목들은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게 많은 형태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고등학교는 저걸 다 가지는데 이런 고등학교는 없죠, 이게. 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지. 고등학교도 그런 고등학교는 없다. 그럼 뭐냐?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쪽. 그래서 내가 이 학교 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까?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 홈페이지 저기 요즘 내신닷컴 이런 거 아시죠? 그런데 보면은 고등학교 평가 문제지 거기 다 있어요. 내신닷컴 뭐 그 사람들 올려놓고 아마 돈 내고 파는 것 같은데 아이들 시험 보고 오면 거의 문제집 가져와 돈 줄게 해가지고 딱 스캔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것도 해봐도 돼요, 사실은. 왜 선행을 했을 거니까 야, 너 한번 A 고등학교 한번 너 영어 풀어봐. 지금 중학생인데
근데 프로 막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야, 그럼 너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예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풀어보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선행을 좀 하니까 이런 부분 그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 아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또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떤지 뭐 물론 진학 실적도 중요하지만 진학 실적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우수하면 이 아이는 어디에 놔도 의대 가고 서울대 가요. 진짜 고등학교에서 성공하려면 이 아이가 중학교 20등짜리인데 이 아이를 학교 프로그램으로 서울대를 보냈다. 그럼 그 학교는 진짜 괜찮은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우수한 아이들을 다 뽑아놓고 거기서 보냈다. 이건 그냥 걔네들은 관리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원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자기 자녀를 잘 봐야 되는 형태지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 교과 중점 과정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왜 아까 이제 이게 필요가 없다고 한 거냐면 대학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경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같이 경쟁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끼리 아이를 뽑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끼리 아이를 뽑는 형태가 거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수능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저. 과고나 영재학교는 수능 준비를 안 해요. 거기는. 그 아이들은 수능 준비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생기부, 뭐 연구를 심화 탐구를 하면서 생기부를 채우면 그 생기부를 가지고 수능이 최저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을 뽑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게 진짠가 하기 위해서 면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 이거 모르니까 너 수능에서 얼마 맞아와야 돼. 뭐 1등급 3개 맞아와야 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특목고.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가는 형태의 전형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일반고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데는 이제 내신을 믿을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세종에서 엄청 명문고등학교 A가 있고 저 섬지역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섬지역에 B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 같이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강남 중심에 있는 고등학교와 저 섬 고등학교를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내신 1등급이라 해도. 그래서 거기에 1등급과 이쪽에 1등급을 똑같이 1등급으로 보기 어려우니 그럼 네가 진짜 1등급인지 내가 좀 확인 좀 할게 해서 수능 최저를 살짝 거는 거예요. 너 적어도 이 정도는 맞아야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이렇게 허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고와 특목고가 같이 경쟁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고 같이 경쟁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국제고와 두 군데구나. 외고예요. 외고. 국제고와 외고는 이 학교는 수능 준비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하고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고교 학점제 2028 대입에서는 외고가 제일 유리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그런데 또 그쪽은 문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과 쪽은 또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고와 국제고와 일반고가 겹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수능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대 지금 직윤과 일반 전형이 되어 있는데 저기 수능 최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이 좀 좋고 수능처럼 안 보고 하는데 이런 데가 좀 많이 몰리고 여기는 직유는 전교에서 2등까지만 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이니까 내신 성적이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요. 3합 7. 뭐 3개 과목을 합쳐서 7을 맞춰라. 그러다 보니까 과고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곳 영재학교나 이렇게 수능을 보지 않는 곳은 수능 준비를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달라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다 같이 뽑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다 좀 다르게 가는구나. 이 형태를 좀 이해하시고 굳이 경쟁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불리가 이제 여기 아마 지금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특목고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자사고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사고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일반계 고등학교, 뭐 자공고, 자공고 그렇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중 좀 공립고등학교인데 좀 경쟁력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은 알고 싶어 해요. 틀림없이. 왜? 그 아이들은 우수한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그 안에서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만은 성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한 2등급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한 2등급 정도 중반까지도 너 서울대에서 우리 뽑아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1점대 막 초반에서 지금 서울대를 가는데 우리 2점대 중반에도 뽑아줄게. 왜? 거기는 뭐 그 전에 제가 대전 외고에 있는 아이가 어디 도서관을 갔더니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디 다니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전 외고래요. 그럼 너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시험 기간이야. 시험인데 너 잠 언제 자? 했더니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 6시에 일어나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네 반 1등하고 꼴찌가 평균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등부터 꼴찌가 평균 3점. 다 막 비슷한, 그러니까 막 한 문제 틀리면 막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막 그것도 이제 점수가 몇 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지난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제가 생각해도 이런 외고나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외고 있잖아요. 뭐 대원외고라든가 이런 있잖아요. 이런 외고들은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데 아이들은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대학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쓰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생기부에. 우리 뭐 A 고등학교 이런 이름이 생기부 전체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알기 위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표준 편차라든가 과목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과목이 워낙 다양해지고 해서 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뭐 세종도 있잖아요. 온세종.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뭐 대학하고 연계해서 과목을 이수한다거나 이런 형태니까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는 있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국제고도 이제 좀 문제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과목을 다 개설했을 때 과연 등급의 포인트를 줄 거냐, 과목의 다양성에 줄 거냐. 지금 국제고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학년이. 100명 정도 될 거예요. 100명인데 이 과목을 2학년이 됐을 때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5개만 너네들이 동시간대 선택하도록 늘려놓으면은 한 과목당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 알려주는 순간에 그냥 다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핑계를 대요. 나 진로가 갑자기 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바뀌던 아이도 과목을 바꾸려고. 왜?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등급은 분명히 떨어지니까 나는 좀 보통 그냥 내가 해볼 만한 아이들이 있는 집단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오픈하는 순간 난리 나니까. 그럼 나중에 다 고정된 순간에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하는 아이들만 쭉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형태라 과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지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교육과정을 저도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과고나 영재는 아니지만은 다른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데는 아니면은 과목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몇 과목만 해놓고 그 안에 인원이 많게 들어가는 거죠. 많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고등학교가 유리하냐면은 인원이 조금 많은 데가 유리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을 전체 인원으로 보면 안 돼요. 계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과 쪽 인원이 많고 뭐 이런 형태야지 전체 중에서 자기는 이과 쪽인데 문과만 가보니까 잔뜩해.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모가 많아야만 좀 유리한 형태는 될 것 같아요. 등급을 받는 데는. 그래서 이런 특목고나 이런 데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과목에서. 그러면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궁금해요. 아마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렇게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등급이 낮아졌을 때, 뭐 얘가 1.5가 되고 2.0이 됐다. 잘하는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물론 거기다 인원수를 써주지만은 그런 아이하고 과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은데 1.0이야. 다 1등급 맞은 거야.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건지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형태는 아마 지금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형태는 아마 언제 나오느냐면 보통 2학년 4월 말에 나와요. 평가에 대한 형태가. 그때 되면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형태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형태를 지금 보는 형태거든요. 이게 과목에 포인트를 줄지 아니면 등급에 포인트를 줄지 어떤 형태가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 이러면은 등급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부를 보려면은 입학사정관에 많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 생기부를 읽어야 되고 평가 기준이 디테일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지방 국공립대는 그런 형태가 서울 쪽보다는 준비는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내신 정량적으로 숫자 딱 내놓고 뽑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 사람들한테는 일하기가 쉬운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뭐 그걸 막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대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결부된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6번에 있죠. 고입 준비는 특목고 준비처럼 하면 된다. 특목고 준비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몇 시인가요? 몇 시? 9시까지죠? 좀 빨리 가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진짜 고등학교 오면은 진짜 어려워요. 중학교 전체의 학습량을 1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년이 1이에요.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양만큼 고등학교 1년에 하는 거예요. 2학년이 올라가면 곱하기 2를 하면 돼, 계속.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도 고등학교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고등학교 와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양과 깊이가 엄청나구나.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선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입학한 아이하고 졸업한 아이하고의 성적 차이가 85%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15%만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입학할 때 1등 했던 아이는 3학년 졸업할 때 1등 할 확률이 거의 85%인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W 뭐 이렇게 뒤쪽에 제가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학습된 무의식이다. 패배의식이다. 아,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형태가 팽배해서 생기는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걸 그 패배의식을, 무의식을 깨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이제 뭐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거나 그 아이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뭔가를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필요도 있는 형태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85%가.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학습법이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에듀테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어느 쪽으로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얘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수학이 기본이 안 돼서 이쪽이 지금 잘 안 나가는지, 이런 형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체크가 안 되면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는 변화가 없다. 그대로 간다. 끝까지. 예. 그 다음에 학업종단에, 그리고 이제 이 학폭에 대한 거 저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학폭은 지금 엄청 엄격해졌어요. 학폭에 가담이 되면은 중학교는 관계없지만 고등학교는 학폭에 가담이 되면은 그 뭐 지원을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 정시할 거 없이 다 지금 그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맞은 점수에다 곱하기 0해요. 그럼 0점인 거예요. 그냥 뭐 불합격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지금 고등학교 가서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학폭을 보면은 그 시발점이 중학교 때부터 뭐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이게 뭐 그러다 막 엄청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언어적인 형태나 뭐 따돌림이나 이런 게 쭉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뻥 터져요. 입학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돼서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해서 조사를 해보면 중학교 막 2학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학폭이 나타나면은 지금은 생기부에, 예전에는 뭐 출결 이런 데다 좀 덧붙여서 썼는데 지금은 아예 학교 폭력을 기재하는 란이 따로 생겼어요. 딱 보면 그냥 보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지금 중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이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또는 학교를 다니다도 그 아이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사이가 좋을 때는 다 묻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뭐 이게 별거 아닌데 사이가 나빠지면 이제 그때 그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만들어내면은 어쩔 수 없이 엮여가지고 이 학폭 잘못하면은 이게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형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없어요. 뭐 거의 시작할 때 요 정도면은 가도 좀 약간의 파동은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형태. 그래서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진 항아리 바닥 메우기. 이게 아이의 실력을 높이는 형태다. 요게 이제 물을 채우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항아리가 구멍이 하나만 있어도 물 차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걸 풀을 때, 그 전에 수능이 킬러 문항이 있을 때는 한 문제를 푸는데 4문제, 4개나 5개의 개념이 들어가는 경우가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넣을지 모르지만 1단계에서 2단계로 풀을 때 A라는 개념을 넣어서 풀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또 다른 개념을 넣어서 풀어.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이 나올 때 이게 4개의 개념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든 뭐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게 킬러 문항이었는데, 이제 이런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요. 뭐 한 2-3단계?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개념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르면은 이걸 집어 못 넣는 거예요. 응용을 못 하니까 더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야만 그 아이의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의 바닥을 다 메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만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가 뭐 학원에서나 이렇게 배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뭐 예를 들면 1차 함수, 뭐 근위공식 넣으면은 기계적으로 풀거든요. 다른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 갖다 넣으면 답이 나오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으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의 문제 속에서 그 개념을 집어넣을 때는 어디에 넣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어느 부분에 아이가 약한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아이가. 그래야만 실력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잘할 수 있어요. 왜? 그 단원에 해당하는 건 그 공식만 넣으면 답이 계속 나오고 문제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른 데 섞여 있으면 그 개념을 집어넣지를 못하거든요. 이걸 창의적으로 가져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전문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 얘기예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1시간이든 하루 종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답안지를 볼 때도 막 1시간에서 이 앞에가 막 뜨끈뜨끈하고 머리 아파. 이때가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이때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지금 사고를 한다는 거지. 아이들이 여기도 안 아픈데 기계적으로 답을 넣으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이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이게 풀리지 않아. 그러면 그걸 1시간 하루 종일 보면서 안 풀려. 그러면 해설지를 살짝 열어서 그 첫 단계만 살짝 보고 바로 덮고 그걸 혼자 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풀어보고 그 안 되면은 그 부분만 또 살짝 보고 하는데 아이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읽어본 다음에 하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뭐가 적용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2학년, 지금 이게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게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 솔직히. 그러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시간이 있거든요. 방학 때. 이런 때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계속 고민하면서 사고력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아이한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풀어냈을 때는 엄청난 도파민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걸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진짜로. 개념을. 그래서 이 이제 동기부여를 시킬 때 저는 이제 다른 건 필요 없고 아이들은 지금 이게 쉬운 도파민이 이쪽은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쉬운 도파민은 너무 우리 쇼폼이나 이런 거 기분이 좋잖아요. 저런 거에 중독이 되면은 이제 좀 힘든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생존의 위협이 느껴야 변화가 있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끊어야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힘든 도파민이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경험을 시켜야 된다. 운동이나 공부나 뭐 연주나 제작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건 할 필요 없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요 부분 공부를 좀 이렇게 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형태는 가장 좋은 형태가 부모님 앞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생 앞이나 너 부모님 앞에서 한 번 더 수학 문제 풀어봐. 뭐 과학에 대한 원리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나 동생들 앞에서 너 한번 해봐라. 가르쳐봐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멘토 활동을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하고 이렇게 뭐 수학 문제를 사실은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아이가 훨씬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본인이 머릿속에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도 돼 있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부모님 앞에서 좀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거.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학부모는 코칭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부터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진학에 관한 것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듣지 않거든요. 아유, 엄마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뭐 제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등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말씀은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누적 학점이 190이가 되면 졸업을 한다. 이런 형태인데 문제는 이제 뭐 그렇고 요거 이제 이게 아이들 진로에 대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7개 계열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류한 거거든요. 이거 더 디테일하게 뭐 14개로 분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가장 좋은 형태가 7개 정도면 되겠다. 적어도 이 그룹 속에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쪽으로는 안 가더라도 여기는 이쪽 왼쪽에는 그러면은 나중에 과목 선택하거나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 되거든요. 자녀분들이 내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여기에만 되어 있어도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있으면은 좀 어려운 형태예요. 물론 뭐 요즘 자유전공이라든가 무전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에요. 이렇게 많죠. 엄청 많아요. 여기 제가 위에 써놔 저쪽 보실래요? 저기에. 여기 보면은 이게 시골에는 한 75개인데 도시는 105개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 규모도 작고 선생님들도 없고 학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과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종이나 이런 데는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광자가 많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 색깔이 있는 거, 요 약간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서울대를 갈 분들은 여기를 해야 되고 제2외국어 아니면 안 되고 한문까지. 그 다음에 이게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들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교과 융합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에 대한 형태라 지금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갖는 형태가 지금 요게 보면은 여기 보세요. 1학년 과목들 다음에 2, 3학년에 일반 진로 융합까지 요게 사회 과학만 빼고 이 과목들을 다 5등급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엄청난 지금 부담을 받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하는 과목들은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현재 2학년, 3학년은 다 절대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뭐 2015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가 요게 있는 이제 교과 활동에 관한 거. 지금 과목당 750자로. 원래 학기당 500자씩에서 1년이면 1000자잖아요. 예를 들면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750자로 한 학기로 줄인 형태고, 다음에 이제 뭐 자율, 동아리, 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입학사정관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이 자율활동에 대한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이 이것은 뭐 자세하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아직 여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동점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교과와 창체의 유기적인 연과 심화 확장이 좀 필요하다. 예전에는 뭐 1학년은 대충 하고 뭐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뭐 할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1년 생활해 보면은 좀 되니까 2학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1학년부터 철저하게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 로드맵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재학교나 국제고나 뭐 외고나 과고나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형태가 이거거든요. 심화탐구.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문해요. 암이 뭐 어떤지, 어떤 면역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면 AI에 관한 거든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분야를 연구해 가는 방법을 지금 쭉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하면은 생기부가 학교 생활기록부가 훨씬 깊이가 있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특목고처럼 준비하라는 얘기가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뭐 아이들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주든지 그 수행평가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내용을 아니면 자기가 관심 책을 이렇게 교과서 예를 들어 뭐 통합과학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관심 있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가 뭐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얘가 어떤 형태로 뭐 전염이 되고 이런 형태인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의문점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해결해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련된 독서. 이건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이제 고흥고등학교나 졸업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네들이 시간이 많아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다른 거 공부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독서를 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걸 동아리에도 관심 분야. 다음에 자율활동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여러 명이 연구를 하면 동아리. 혼자 연구하면 자율활동.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으면은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니까 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생판 모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좀 그런 거, 뭐, 물론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아예 핸드폰 하거나 드라마 보고 이럴 때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좀 읽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훨씬 깊이가 있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만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은 이 DBPI라고 해서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뭘 주면은 논문을 쭉 검색을 해줘요. 그거와 연관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그래서 그 논문을 뭐 다는 읽지 못해도 그 관심 있는 분야만이라도 좀 읽을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우면 이 카오스 사이언스나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그러면 아이가 좀 모르더라도 그 강의를 좀 듣고 이해할 수 있죠. 그쪽 분야를.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포털이나 이런 데 가서 쳐보시면 돼요. 저 카오스 사이언스, 그 YTN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인문 쪽은 플라톤 아카데미. 이런 사이트들이 아마 몇천 건이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는 것들. 그리고 보고서를 쓰고 다음에 추가로 나는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런 과정. 근데 이것을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지난번에 이제 서울대 입학사정관하고 그때 이제 쭉 얘기를 제가 해보니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울대에서 그때 서울의대인가? 의대 지원했던 아이들이 350명이었대요. 수시에서 40명인가 모집했는데.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하는 거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몇 분이 나눠서 보냐고. 이 390명 되는 생기부가 다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2명이 본대. 2명이 어떻게 보냐 했더니 이렇게 390개 생기부를 한 사람이 쫙 봐가지고 A 그룹, 야, 이 생기부 좋아. B, C 이렇게 딱 나눈대요. 딱 나눠. 그 다음에 다 섞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다시 390개를 또 봐요. 보면 A에 섞이는 것이 있고 같이 교집합으로 뭐 막 뒤죽박죽 돼. A라고 했는데 나는 A라고 했는데 다른 생기부는 C. 이렇게 좀 차이가 많으면은 이제 위촉 입학사정관이 대학 교수예요. 보통 입학사정관이 있고 위촉 입학사정관이. 서울대 같은 경우 하면 위촉 입학사정관이 이제 수시 지금 이렇게 되면 한 110명 정도 있을 거예요. 뽑아서 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목에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영어 뭐 막 엄청난 교과세 특이 심화 탐구를 해서 아이들이 논문 읽고 하면서 돼 있었는데 이걸 혼자 다 알 수 있느냐. 전공이 무엇이냐고. 이랬더니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보느냐면은 그 이론적인 형태는 모를 수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충대 입학사정관도 그 얘기했어요. 그 생기부에 쓰여져 있는 것을 교수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 전공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뭘 보냐 하겠더니 그게 아니라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거. 붉은 걸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자신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은. 저 봐요. 보고서를 쓰게 된 계기와 동기. 내가 이것을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가. 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뭐 책을 읽는지 신문으로 보든지 뭐 어떤 계기가. 그 다음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했고 자료 중에서 성공한 자료와 실패한 게 뭐가 있고 이러한 실패와 성공 과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쓰고 나서 내가 전과 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론적인 형태도 거기에 좀 있겠죠.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지식들. 그것은 뭐 그냥 읽는 거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거 한 명이 볼 수 있겠구나. 충분히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연습 아이들한테. 네가 여기 이런 탐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해보면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1학기 지나면 써야 되잖아요. 수학에서 쓸 수 있고 뭐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뭐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거나 뭐 이런 걸 연구할 수 있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하고 그런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다음에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할 건지를 써주면 그 다음에 연구할 건가를 갖다가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연계된 과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통합과학에서 물리에 대한 걸 했는데 2학년 때 가니까 물리완이 있네. 그럼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그쪽에서 좀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놈을 가지고 동아리로 끌고 가서 자기 관심 분야니까 동아리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물망식으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계를. 그렇게 돼야만 이게 경쟁력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처음에 하려면 못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해보는 거. 물론 이거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말되 그래도 아이들이 한번 경험을 미리 하는 거하고
고등학교에 와서 막 다른 시험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막 수행평가 이때 막 바빠 죽겠는데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한번 미리 부모님이 도와주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또 특히 지금처럼 고등학교 예전에는 생기부를 1학년 1학기에 생기부를 500자를 쓰지 않았잖아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되기 전에는 다 학년 말에 한 번 썼거든요. 12월, 1월에. 근데 지금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8월 31일까지 다 끝내야 돼요. 500자. 그리고 다시 또 2월, 근데 2월까지는 안 가고 보통 1월 요 정도에 또 끝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미리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거 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건 로드맵을 정하는 것은 이제 관심 분야를 정하면은 목차만 보면 돼요, 사실은. 관심 분야 또 보고 그 채권에서 목차 쭉 보면 아, 이런 목차들이 여기에 있는지 아, 이런 쪽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연결시키면 안 되고 아, 진짜 자기가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목만 딱 이렇게 해서 좀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입 기본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 4월 달에 좀 보면 되거든요. 아마 이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생기부를 내신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대학에서는 좀 빨리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모님도 그렇고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좀 지금까지 평가 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으로 대학을 가느냐 하나. 두 번째,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가지고 대학을 가느냐. 세 번째,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대학을 가느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나로 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에요. 이거 내신 성적 플러스 생기부. 이것은 이제 그 학교의 역량이나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이 좀 있겠죠. 물론 아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시는 뭐예요, 이제? 정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전국적으로 쳐서 가는 형태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 학생부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좀 잘해야 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논술은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보는 형태인데 이것은 이제 사실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뭐, 어디다, 인하대 의대인가? 여기가 660대 1? 뭐, 어디 약대? 보통에 의치 한약 수로 가면은 이쪽 그 논술은 보통 300대 1이 넘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정시를 보는 아이들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문제를 출제하기니까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형태를 출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저건 필요 없고 수능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수능도 거의 입학생의 거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학생의 70%가 N수생이에요. 뭐 10명 모집한다면 7명은 뭐 재수, 3수, 4수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재학생은 한 서너 명, 뭐 3명, 2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수능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느냐? 최저를 맞출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정시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출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학교 내신 1번. 무조건. 내신 중요하니까. 숫자로 나오니까. 두 번째는 생기부.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은 최저 맞출 정도. 근데 지금 최저는 좀 약화되는 형태예요. 이게 막 강해지지 않아요. 최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수능 최저를 막 올려놓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최저는 좀 약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이 준비시킬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순위 1번. 두 번째는 생기부 좀 챙긴다. 세 번째 수능은 최저 맞출 정도. 그다음 안 되면은 재수할 때는 이제 뭐 달라지는 거지만 사실은 재수하는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재수한 아이들은 다 못 간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뭐가 부족해서. 뭔가 내신이나 생기부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 아니면은 사실 가능성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정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면 돼요. 지역이 어디냐.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주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는 한 12%밖에 안 돼요. 이게 내신 성적. 거의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게 한 4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기부를 본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내신도 포함이 되지만 근데 좀 달라요. 어떤 차이냐? 우리가 1.5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등급을 냈더니 2.5야.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과목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생기부가 어떤지 관계없이 1.5. 이게 교과고 이 1.5가 성적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로 가면서 올라가는 1.5인지 내려가는 1.5인지 어려운 과목들을 들어서 1.5인지 쉬운 과목만 들은 1.5인지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연구를 탄탄하게 한 1.5인지 그런 것은 다 거의 포기하고 내신만 챙긴 1.5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똑같은 1.5라도 그걸 해석을 달리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많은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 건동홍수 서울에 지금 얘기했던 15개 대학들이 그런 형태고 이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는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으로 뽑는 게 한 60, 70%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어느 쪽을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우면 되는데 근데 뭐 특별한 전략이라고보다는 그냥 무조건 내신 1번. 뭐 전략이 없어 사실. 내신 공부 1번. 두 번째, 생기부 심화탐구 2번. 수능은 보통 한 2학년 2학기 정도 막 집중적으로 실시하니까 그 학교 공부하면서 최저 맞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근데 너무 쉽게 말씀드린 건가? 쉽진 않습니다. 저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막 엄마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가기 어려워진다. 이거 보면 쭉 나와있죠.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 수시 다 포함되고 여기 보면 연대 이대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은 좀 아이 관리하셔야 돼요. 꼭 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교과의 학습 전략.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여기 써 있죠? 수능 출제교사의 한마디. 네. 첫 번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게 요 뒤쪽이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고흥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 쪽에 뭐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데 갔던 친구들하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서 막 최고권에 있었던 아이들 지금 뭐 중학교에서 1등짜리 왔다거나 이런 아이들 데려다 제가 상담을 했어요. 너 선행 언제까지 했냐? 선행 어디까지 했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로 가면 더 뭐 열심히 해보고 어떤 과목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고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 그래서 일단 선행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 학생들은 일단 수학에 대한 선행 얘기했어요. 왜 선행이 왜 좋냐? 수학을 선행하는 것이.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시험에 수학이 좀 어렵게 나왔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놓으면은 이제 수학은 조금만 해도 되는 거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거. 시간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거.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 막 수학까지 하면서 시간을 10을 쓰는 거하고 얘는 수학 빼놓고 나머지 과목에다 10을 쓰는 거니까 훨씬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신 등급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선행을 어디까지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것은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고대 의대를 갔던 친구는 거기는 고대 의대는 그 사합 5예요. 최저가 엄청 세요. 그 아이는 영재고를 떨어지고 고은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목고처럼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너 선행 어디까지 했어? 그랬더니 2학년 끝날 때까지 수학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해가지고 1학년 과정 다 끝내고 2학년 과정 다 끝낸 거예요. 미적분도 끝냈더라고요. 미적분도.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 많아요. 제가 그 사대부고에 그 전에 한번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이 선행, 여기 사대부고 들어오는 친구들 선행 어디까지 해요? 했더니 뭐 거의 국영수를 3학년까지 다 하고 왔더라니까요. 3학년까지. 이렇게 하고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감 선생님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냥 조금 많이 한다 싶으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통수학인가 그 정도 조금 적게 한다 하면은 1학기 정도. 왜 그러냐면 1학기를 해야 1회고사 시험에서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4월 말에 보니까 그 선행한 안쪽에서 시험을 봐야 좀 나으니까. 그래서 수학을 좀 해놓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정도 선행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생활 투자 시간이 많고 영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어요. 단어나 이런 걸 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막 학교 다른 교육 활동 때문에 만만치 않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다. 아이들 단어를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여기 세종에 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그쪽에 유학반이 있었거든요. 그 미국 쪽에 주립대로. 그래서 그 가다 보면은 뭐 물론 SAT 시험을 보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가는데 그 이제 영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보통 선생님이 시키면은 뭐 몇 개 하루에 외우지도 못해요. 근데 서울로 가서 무슨 사관학교처럼 했는데 하루에 막 300개씩 외워요. 와, 그걸 2달 내내 하는 거예요. 2달 내내. 되더라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그냥 하나 할 정도 하면은 그냥 하나의 형태대로 그냥 딱 굳어지는 거고 또 100개 해 하면 100개가 되는 거고 200개. 그 아이도 그렇게 좋은 머리가 아니었는데 막 300개씩 외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험 보니까 막 쑥 올라가더라고요. 단어가. 그래서 그런 영어 단어에 대한 형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중학교 때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제 너무 좀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한테 돌아간다면 국어와 관련해서 독서. 이건 독서는 필요해요. 이게 저도 오늘 이제 이번에 시험 볼 거 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결제를 하고 왔거든요. 시험 문제지. 막 국어 이런 것은 14장, 15장이에요. 국어 지문이.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책을 안 읽은 아이는 다 읽지도 못해. 뭐 그걸 뭐 해석해서 이 글이, 이 작가가 뭘 파악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이 읽는데도 50분 걸려, 읽는데도. 14장이니까 14장. 지문이 14장.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쫙 그걸 읽어가면서 그 작가가 의도하는 걸 딱 아는데 이거 안 읽으면 중간 정도 읽으면 앞에 뭐지? 다시 돌아가. 그렇잖아. 이게 해석이 탁탁 들어오지 않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확실히 독서 양하고 국어 실력은 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영어하고 지문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하라고 해서 책만 읽고 있으면 얘 지금 수학도 풀고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 이거 좀 공부 안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다네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교과에 대한 학습. 아까 말씀드린 요거 개념 숙지,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 선행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학원에서는 열심히 눈 붉히고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자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험 문제는 누가 출제를 하냐면 학원 선생님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내신에 특히. 그래서 아이들이 이상해요.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막 하는 숙제는 별걸 다 해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해서 시험에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죠. 오히려 수업 시간에 똘망똘망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걸 강조하는지 체크를 해서 별표도 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기계적인 내신 문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에 수학 교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학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2023 수능 만점자와 2024 수능 수석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개념. 예를 들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있다. 이런 형태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되는 거지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 여기 보면은 이 2024 수능 기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개념을 활용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1단계에서 어떤 개념을 활용하고 2단계 어떤 개념 이렇게.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어 교과에 대한 건 독해력, 문화, 영어 교과에 대한 이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능 출제 갔다 오셔서 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네요. 중학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남은 시간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자기가 미래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 적어도 계열 정도.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집중학기니까 꼭 필요하고 두 번째 좀 국어 쪽은 독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꼬리물기 독서라고 하죠. 이거 읽은 다음에 그거와 연관된 책도 찾아서 또 읽고 이렇게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 학습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다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지금 30%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선행에 대한 거 중학교 교육활동 이력서 이게 고등학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을 알아야만 활동했는지 그냥 맨몸으로 딱 왔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람에서 이런 연구도 했었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도 했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왜냐면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고등학교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가져오면 훨씬 상담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이게 중학교 교육활동 이력서예요. 이런 형태를 그 전에 봤는데 지금 중학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야 창의적 체험활동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걸 써가지고 가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발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